저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당신들에게 큰 빚을 진 사람으로서 한국이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속에서 보여준 강한 의지를 존경합니다. 과거에 제가 당신들을 오해하고 경시했던 것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 깊이 한국을 존경하며 그 따뜻함과 결단력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키요시 타케우치입니다. 저는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일본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며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자연스럽게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일본의 경제적 성공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일본의 모습은 저희 세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또한 도요타, 소니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공은 일본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이 되었죠. 이러한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면서 저는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 더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문화적 유산 역시 제가 일본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든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의 사원들, 에도 시대의 정교한 우키요의 목판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일본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저 이웃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거나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뉴스나 교과서를 통해 피상적으로 접한 정보만으로 한국을 판단했죠. 더 나아가 저는 한국이 일본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수업이나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었어요. 이는 물론 일본의 관점에서 본 편향된 시각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한국을 항상 일본의 뒤를 따라오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경제 규모, 기술력, 국제적 영향력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앞서 있다고 믿었고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들었죠. 주변에서 일본의 선진적인 모습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보면서 저는 일본이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자국민을 보호하는데도 능숙하다고 믿었어요. 일본의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 어디서나 일본인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웠고 그런 일본인들을 보호해주는 정부가 있다는 것은 더욱 든든했어요. 그런데 2023년 10월의 사건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이 격렬해졌고 저는 그저 뉴스에서만 보던 이 무력 충돌이 제 가족을 위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족이 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현지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폭격 소리에 잠을 설치고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했지만 대처는 너무 느리고 복잡했어요. 우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세기를 탈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1인당 3만 엔이라는 비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받는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어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피 절차도 복잡했고 정보 제공도 부족했어요. 가족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군 수송기를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자국민들을 구출하면서 남은 좌석을 이용해 일본인 51명을 무료로 태워 대피시켰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놀랍게도 제 가족도 그 한국 수송기를 타고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인도적 결정 덕분에 제 가족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들이 제공한 도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때 느낀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늦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반면 한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저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가족이 안전하게 귀국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놀랍고 고마운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그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다 절차와 비용 문제를 먼저 고려하는 모습이 흔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인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라고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감정은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일본에 대한 실망은 더 커져만 갔어요. 저는 점점 일본 정부의 대처 방식에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왜 더 잘할 수 없었을까요? 왜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은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의 급박함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자국민과 그들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대피한 인원들이 한국 땅을 밟으며 안도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며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국가가 곁에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의 대피 작전은 그보다 제한적이었어요. 저는 일본 정부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대해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나왔고, 저는 이를 찾아 읽으며 그 차이를 더 명확히 느꼈어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까지도 일본 정부는 그저 상황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자국민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냈지만 직접적인 대피 작전은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대피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고려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한국 수송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일본의 수송기를 타지 못한 많은 일본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남아야 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수송기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은 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는 일본을 무조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그들의 나라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싶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과거 역사와 그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은 대단한 나라였고,
심지어 한국의 성장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그토록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현대적인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K-팝과 한류 문화의 글로벌한 인기 등 현재의 성공적인 모습만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과거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특히 학교에서 배웠던 일본의 근대사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 교육의 한계이자 일본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수많은 고통과 압박의 역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36년간의 식민 지배 기간 동안 한국이 겪었던 강제 병합의 과정, 잔혹한 식민 통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한 억압과 차별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동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빼앗기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받았으며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어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억압당하고 말살되어 갔다는 역사적 사실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고, 일본의 역사 교육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특히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적 착취를 당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과 함께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제 조국이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행위들이 이렇게나 무겁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한국인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이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룩한 현재의 발전과 성장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국인들이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강한 의지와 끈기로 살아남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여러 차례의 독립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고,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3.1운동과 같은 대규모 독립운동,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들의 불굴의 정신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해방 이후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발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오늘날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단결하고 서로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일본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그동안 단순히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국제적 위상만을 자랑스러워했을 뿐, 우리나라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고통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저 자신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배려와 따뜻함은 그들이 과거의 아픔 속에서도 인간애와 연민을 잃지 않고 살아온 덕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어요. 그 미안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고 그들이 겪은 고통과 치른 희생을 알아갈수록 저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진정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저 개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고 기억하려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관용과 포용력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과거의 가해자 국가의 후손인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겪어온 고통을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며칠 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충돌을 겪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레바논의 무장단체들과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제 가족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지만 작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치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이번 사태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대응 방식은 또다시 크게 달랐어요. 한국은 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파견해 대규모 대피 작전을 신속하게 실행했습니다. 이 대형 수송기는 한 번의 비행으로 97명을 수송할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가족인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국민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C2 수송기를 이용해 11명의 자국민과 그 가족을 요르단으로 대피시켰어요. 일본의 수송기 역시 군용기로 긴급 상황에서의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수송된 인원은 한국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일본의 수송기는 인원 수용 능력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제한된 수만을 태울 수 있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으며 대규모 대피 작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왜 그들을 모두 구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점점 더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스라엘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생명의 가치와 인도적 책임감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위험 속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비용이나 절차보다 생명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도 경제적 부담과 관료적 절차를 우선시하는 듯 보였어요. 이러한 차이는 그저 수송기의 크기나 작전 능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였어요. 국민의 생명보다 절차와 형식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실망만으로 끝났던 제 감정이 이번에는 더욱 분노로 치닫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왜 항상 이렇게 느린 걸까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일본이 자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대규모 대피 작전은 저에게 더욱 선명한 대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대피 작전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그들이 보여준 단결력과 책임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만약 제가 한국 국민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일본 정부의 대처를 한국과 비교하며 저와 같이 비난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다시 한국 국민들은 위급한 순간에 정부의 확고한 보호를 받으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고 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확고한 보호 아래 어려운 순간에도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국민으로서 저는 정부의 느린 대응과 부족한 지원 속에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한국의 정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람을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우습게 여겼고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예요. 저는 한국이 가진 그 따뜻함과 결단력이 일본에는 없는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모습은 저에게 하나의 이상향처럼 다가왔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의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작년에 저는 일본이 한국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관료적인 방식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은 그저 한국인들이 누리는 그 안전과 배려가 부러울 뿐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을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미안합니다. 1년 전 우리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준 당신들의 따뜻한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인도적인 지원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던 한편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의 가한 고통과 억압을 처음으로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거의 무거운 상처를 겪고도 당신들은 여전히 사람을 우선시하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당신들에게 큰 빚을 진 사람으로서 한국이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속에서 보여준 강한 의지를 존경합니다. 과거에 제가 당신들을 오해하고 경시했던 것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 깊이 한국을 존경하며 그 따뜻함과 결단력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당신들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 지금, 저는 당신들이 겪었던 고통 앞에서 더 미안해지고 그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당신들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어요.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이 제게 큰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도 당신들이 걸어갈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작을지라도 언제나 진심으로 당신들을 존경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서 얻은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옥미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매일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며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저희 마을은 북한의 작은 시골에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가난에 짓눌려 있었고 식량 부족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한 끼라도 배불리 먹기란 거의 불가능했어요. 사람들은 밥 대신 옥수수죽이나 풀뿌리를 끓여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셨고 아버지는 지쳐 보였어요. 매일 일하러 나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식량난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부모님이 굶주림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던 기억이 나요. 죽음을 두려워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가족이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으니까요. 굶주림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모두 통제당했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조차 정해져 있었어요. 당에서 나오는 선전 방송과 신문은 언제나 남조선이 얼마나 못 사는 곳인지 북한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라는지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진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위대한 수령의 사상 교육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남조선은 미국의 노예가 되어 산다고 가르쳤고 그들은 항상 북한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의심스러웠어요.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달랐거든요. 중국을 통해 남조선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김씨 아저씨네 집에서 한밤중에 도강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 두만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결국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사살되었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저의 이웃이었고 그가 가끔씩 남조선에 대한 소문을 흘리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많은 이들이 사라져갔어요. 어떤 이들은 몰래 중국으로 탈출하려다 붙잡혔고 어떤 이들은 결국 굶어 죽어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씨 아저씨가 그토록 바랐던 자유를 저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중국에서 온 밀수꾼을 만났어요. 그는 남조선에 가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의문과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산다고 가르쳤던 북한의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말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생각보다 더 강하게 저를 휘감은 것은 가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결심을 알면 분명 반대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옥수수를 조금씩 모아 주머니에 넣고 낡은 옷 몇 벌을 꾸러미에 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중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저는 어머니 몰래 조금씩 집안의 물건을 장터에서 팔았어요. 어느새 탈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밀수꾼과 약속한 시간은 한밤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반드시 돌아와야 해. 살아서 돌아와서 이들을 구해야 해.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밤길을 걸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압록강 근처의 한 어두운 산길이었어요. 밀수꾼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고 낡은 배낭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가야 해. 잘못 걸리면 다 끝이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음 밑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온몸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편에 도착하면 저는 자유의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얼어붙었고 발끝이 시려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어두운 숲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저는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운 땅에 손을 짚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살아있다. 정말로 건너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곧 현실로 돌아와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 했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저를 신고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제 자신만을 믿고 견뎌야 했어요. 처음에는 밀수꾼의 안내를 받아 몇몇 한족 농부들의 집에서 일을 하며 잠시 머물기도 했지만 그들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 절망감을 느꼈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도 저는 다시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에서의 살보다 이곳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중국 공안의 단속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탈북자들이 공안에 의해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다시 북한의 수용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저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듯한 상태로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족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죽을 먹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어요. 할머니의 집에 더 오래 머물다가는 공안에 눈에 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먹을 것을 조금 싸주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도망자 생활이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끝에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어도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마침내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정원의 요원들에게 안내되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탈북민이 겪는 절차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합동신문센터에서는 저의 신원과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제게 탈북의 이유와 북한에서의 생활, 경로, 그리고 중국에서의 도망자 생활에 대해 상세하게 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신문을 받는 동안 두려운 마음에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언가 잘못 말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원들이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위험에 처했었는지 탈북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의 기억 속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했고, 때로는 눈물을 참지 못해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신문 과정은 몇 주에 걸쳐 이어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고, 우리 모두가 비슷한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한국의 법과 제도, 생활 방식에 대해 교육을 받았어요.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대중교통 이용법 등
북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주변의 탈북민들과 서로 격려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가 쓰는 말투와 표현은 북한식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제가 사용하는 북한식 단어와 표현들을 고쳐주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원 생활이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일부 탈북민들은 하나원을 졸업한 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원의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원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과의 우정도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잘 적응해야 한다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하나원을 떠나는 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제가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어떨까? 그러나 저는 하나원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진짜 한국 사회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하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에 마음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해 길을 찾아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도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편리한 생활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늘 남조선이 가난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한국은 미국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선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즐겁게 웃으며 걸어 다녔고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과 밤하늘을 밝히는 네온 사이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북한의 선전과는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역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정보들, 외부 세계의 진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의 선전은 모두 허구였어요. 저는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 일가가 이끌었던 북한의 역사는 외부 세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묘사되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경제 성장, 그리고 한강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한국이 가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가르쳤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한강의 화려한 야경은 제가 꿈꾸던 그 어떤 풍경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북한에서는 이토록 왜곡된 사실만을 알려주었던 걸까요? 그동안 속아왔던 나날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대형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상품들,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각종 식품과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물건들을 둘러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쌀 한 줌, 감자 몇 알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했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꿈 같은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이 항상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종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곤 했어요. 그동안 북한에서의 고통과 절망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기에 자유로운 삶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북한에서의 억압적인 생활과 비교하며 한국에서의 현실이 믿기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온정에 놀라곤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 사람들이 제가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잃고 헤매던 저에게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다가와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자 고생 많이 했겠구나.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라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북한에서 늘 듣던 적대적인 말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의 저를 떠나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북한의 거짓된 체제와 선전을 넘어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법도 한국의 일상적인 예절도 잘 알지 못해 실수를 자주 했어요. 저도 모르게 북한식 표현이 튀어나와 손님들이 당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고용한 사장님은 매번 웃으며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손님들이 저를 보고 탈북민이세요? 라며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에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 따뜻한 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어요. 식당에서 받은 첫 월급을 손에 쥐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그 돈으로 작은 고기 한 덩이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이었지만 그날 밤 저는 작은 고깃덩이를 구워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끈기와 성실함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어요. 사장님은 매일 새벽부터 나와 함께 일했으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언제나 웃으며 대했고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북한에서는 늘 남조선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배웠지만 저는 여기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점점 커졌어요. 제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제 자신이 그저 가난하고 억압받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가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긍지를 느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겪었던 고난과 상처를 이해하려 했고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절에 감사를 느끼며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는 북한 출신의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우리 여기서 잘 살아야 해. 이제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곳에서의 자유와 기회에 대한 감사를 느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삶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점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제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그동안 제가 꿈꾸던 자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삶. 그러면서도 저는 제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탈북민으로서 저를 환영해준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식당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하나원에서 배운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꿈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성공하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룬 작은 성취들이 쌓여갈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면서도 제 마음속 한편에는 항상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혼자 살아남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 자신의 가족을 북한에서 데려오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얻은 자유와 안전을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어요. 북한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탈출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국가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어 조사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가족들은 탈출을 강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 후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보위부에서 끊임없이 조사받고 집안은 수색당하고 있어. 이웃들마저 우리를 감시하고 있으니 우리가 도강하려다가 발각되면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고 말 거야. 그 말 속에는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탈출이 그들에게 큰 위험과 고통을 남겼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북한 당국의 선전과 통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남조선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진정한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에서의 철저한 세뇌 교육은 아버지에게 한국을 적대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한국에서 느낀 자유와 가족들이 북한에서 느끼는 두려움 사이의 깊은 간극을 실감했어요. 저에게는 희망의 길이었던 탈출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자 했어요.
중국의 브로커들을 통해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모은 돈을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그러나 브로커와의 접촉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기를 당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돈만 잃은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혼자만 안전한 곳에 있다는 죄책감이 저를 계속해서 가족들을 구하고자 하는 결심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차. 내가 탈출한 덕분에 우리가 더 위험해졌어. 우리까지 도망가다 붙잡히면 남은 가족들까지도 모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제 혼자만 안전한 곳에 도착한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을 북한에서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와 중국의 강경한 탈북민 송환 정책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모은 돈도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제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가족들을 구할 수 없었다는 현실은 너무나 쓰라렸어요. 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가족들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제 혼자만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의 안전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더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제 혼자만의 삶이 아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버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저는 여전히 그리움과 미안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가족들을 생각해요. 한국에서 제가 얻은 자유와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언젠가 이곳에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가족들에게 닿지 않겠지만 언젠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해준 한국,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인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